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심리상담교육진흥원 대표 동윤정입니다. 임상심리사라 함은 과거에는 병원 임상 현장에서 심리검사나 평가, 보고서 등의 업무활동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나 또한 그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급증하면서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 박사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임상 현장에 있는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빌어볼 때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내담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리상담을 하기보다는 심리검사나 보고서에 한정지은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리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부담감, 현장에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교육과 또 자격을 갖춘 여러 요소들의 증가로 그런 목마름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임상심리사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직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반해서 하는 일이라 하면 인지나 행동, 정서 및 성격 등에 있어서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하고요. 장애의 원인이나 치료 방안을 파악해서 심리적 기법을 활용하는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격으로는 임상심리사 1급과 2급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또한 국가 전문 자격으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임상심리사 2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임상심리사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당 객관식 20문제씩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서술형으로서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과목은 심리학개론, 2과목은 이상심리학, 3과목은 심리검사, 4과목은 임상심리학, 5과목은 심리상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저와 함께 심리상담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심리상담의 구성 내용으로는 총 12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 1강에는 심리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강은 정신분석적 상담, 3강은 개인심리학 상담, 인간중심 상담이고요. 4번째로는 행동주의 상담, 5번째 인지적 상담, 6번째로는 실존주의와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이론의 마지막으로는 현실주의와 교류분석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8강부터는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의 부분인데요. 그 실제의 개관의 부분으로 8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9강으로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에 대한 실제 부분이고요. 10강에는 청소년 상담과 학업 상담 부분입니다. 11강으로는 진로 직업 상담이고요. 위기 중독 상담을 함께 다루려 합니다. 끝으로 12번째 강의에서는요. 특수 문제별 상담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 1강의 심리상담의 이해부터 학습하고자 합니다. 심리상담의 이해 부분은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와 상담의 발달 과정, 상담과 관련된 윤리 부분을 학습하고요. 각각의 챕터 뒷부분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래됐고요. 문의하다, 충고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 조언을 받다, 이런 정도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사회적 문제 해소나 성장을 위해서 전 연령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문적 상담 관계에서 기초해서 제공하는 심리 교육을 예방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지금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임상심리사가 되겠죠. 상담자가 필요한 내담자에게 자신의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적응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상호작용의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 훈련, 지금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상담자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 지금 과정이라고 하는 말도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고 훈련받은 상담자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공동 주체로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의 시각을 넓혀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예방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훈련을 갖춘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수단에 의한 역동적인 상호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자각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조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주거나 하는 활동이 아니라 도와주는, 안내해주는 이러한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담자의 내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정해놓은 건데요.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상담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능력 강화와 교육적인 관심사 등을 다루는 활동이죠. 세 번째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상심리사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인지, 행동, 정서 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이 상담의 특성은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중심적이고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리고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이론마다 상담의 과정이나 목표, 기법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질 텐데요.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인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하위의 전문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목표를 살펴볼까요?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 즉 내담자의 어떠한 그 요구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상담자를 찾게 되죠. 거기에서 구체적인 문제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상담의 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인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모든 측면에 합리적인 발달을 원합니다. 이러한 발달을 돕는데 상담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내담자의 사고나 결정,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 증진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져 있죠. 그만큼 상담의 목표는 우리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문제를 제시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럼으로써 증진하는 그리고 유지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쿠른볼츠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의 목표, 이것은 필기시험을 비롯하여 실기시험에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른볼츠의 상담의 목표 세 가지는요. 상담자가 아닌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서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상담자의 의욕에 앞서가지고 내담자가 달성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목표를 잡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서 내담자가 가뜩이나 버거운데 더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며 이 목표가 또 성취 정도, 내가 이만큼 어느 만큼 해냈다라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라고 쿠른볼츠의 상담의 목표 세 가지. 이것은 필기와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담자의 문제나 심리 방식, 특성이나 성격, 상담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따른 상담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촉진 상담, 예방 상담, 위기 상담, 발달 상담 이렇게 네 가지로 상담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촉진 상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촉진 상담은 어떠한 위험성이 다가올 경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가 다가오면 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상담입니다. 예를 들면 진로나 학업, 이성 문제, 교우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예방 상담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에 필요한 조치, 예방이라는 정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겪지 않도록 하는 상담을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내가 조금 접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깊이 흡수되고 빠져드는지 잘 모르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상담의 실제 때 위기와 중독 상담의 실제를 다루도록 할 건데요.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뭐 성폭력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상담입니다. 위기 상담은요. 반드시 위기에는 어떠한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촉발 요인에 의해서 생긴 심리적인 충격, 우리가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하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되는 거죠. 꿈을 꾸어도 그런 꿈이 계속 꾸어지고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위기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태 때 기존에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황 대처 전략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위기 상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발달 상담입니다. 발달 상담은 우리 인간은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발달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생애를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닥쳐지는 문제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상담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령층의 개인과 발달 단계상의 문제를 다루고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담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능에는 물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많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육적 기능과 진단, 예방적 기능, 교정적 기능, 치료적 기능 이렇게 상담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20여 년이 지났네요. 20여 년 전에 처음 교단에 섰습니다. 교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담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적인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 교정적, 치료적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기능입니다. 상담의 교육적 기능은 내담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겠죠. 따라서 전문적인 조력 과정으로 내담자의 심리 정서적 건강을 위한 대인관계나 사고양식, 즉 인지, 정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예방적 기능입니다. 진단 예방적 기능은 내담자의 적응력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심리 상담 이론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특히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적 기능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정적 기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등의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꾸기, 이런 등의 어떤 교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능이 교정적 기능입니다. 자, 네 번째는 치료적 기능입니다. 치료적 기능은 상담의 진단이나 예방적 기능을 토대로 여기에는 상담에 있어서 뭐 심리 상담과 관련하여 검사나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부적응적 사고나 행동과 심리적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담의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는 크게 7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화, 즉 같은 말로 개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너, 나,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 각 개인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상담을 통해서 전개하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상담 이론은 같은 상담 이론으로 모두 다 다른 인간을, 다양성을 가진 인간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용을 하되 그 다양성에 맞도록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수용성의 원리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첫 번째, 각각 다른 다양성을 가진 인간을 쟤는 왜 다르지? 쟤는 왜 나랑 이렇게 다를까?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존중과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수용의 원리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수용의 원리 말고라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의 상담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자조의 욕구와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욕구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먼저 나의 감정이나 태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나오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한 감정을 상담 장면에서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의 반응은 어디에서? 반드시 상담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과잉 동일시. 상담자에게 이렇게 공감해 준다고 해서 심하게 이제 그 부부싸움을 하고 온 내담자에게 함께 남편의 욕을 막 험담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결정의 원리인데요. 자기결정의 원리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자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로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가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안심시키고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한 감정을 촉진할 때 무비판적인 태도로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토대로 내담자를 비판적으로 어떤 그 태도로 판단한다면 상담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편견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보장의 원리입니다. 비밀보장의 원리는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특히나 나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도움을 받고 싶은 심정에서 상담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비밀 보장에 매우 철저하게 자세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 즉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에 예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상담자는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러한 상황일 때 이것은 이제 그 법적으로 요구되어질 때 공개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연구 활동에서 사례를 공개할 때, 즉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구체적인 예외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년도에 기출되었던 거네요. 첫 번째, 상담자의 자각활동이 이루어지는 조력활동.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본다면 자각확정과 조력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상담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성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담자의 가치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담자 위주의 상담, 내담자의 목표를 중심으로 이제 성과도 산출되어야 되고 평가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크룸볼츠의 상담의 목표 세 가지에서도 중요성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지문으로는 조력 과정으로 결과를 강조하는 활동, 결과보다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의 전문적 훈련이 실제 상담 과정과 무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상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상담자가 해결 방법을 직접 제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이에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죠.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내하고 조력하는 이러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내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어떤 안내하는 일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상담은 문제를 분석해서 상담자가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일이다. 네, 이것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임상에서 어떠한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요할 때 내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 일은 아니다. 물론 뭐 다양한 상담 이론에 따라서 직접적인 처방, 행동 처방 같은 거는 있지만요. 이것은 틀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은 정보의 제공을 주류하는 조력 활동이다. 정보의 제공이 아니죠. 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크롬볼츠의 상담의 목표는 거의 매해 나오고요. 최근에 올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 맞고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성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의 상담의 목표였죠. 그래서 4번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그건 아니었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개별화의 원리 있었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개별화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를 마치고요. 두 번째 상담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달되어 왔는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우리가 뭐 철학이라고 학문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거, 지식, 인식의 시작을 우리가 모든 철학자들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담의 시작은 의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슨스의 진로 상담이 시작으로 상담이 고안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리 상담학의 태동기부터 살펴볼까요? 태동기는 1910년에서 4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트머나 분트, 왓슨, 프로이트, 로저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학자들이 많은데요. 위트머 보겠습니다. 위트머는 사실은 이제 위트머가 활동한 거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심리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심리학 지식과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요. 그의 실험실에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연구들을 많이 하죠. 분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위트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과 특히나 특수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투는 본인의 이제 실험실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철학에서 심리학을 떼어내는 이러한 이제 그러면서 근대 과학으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분투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실험을 하는데요. 동일한 대상자에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고 잘 알려져 있는 실험이지만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을 이제 직접 실시하게 되고요. 이런 실험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이런 방법으로 심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왓슨인데요. 왓슨은 행동주의의 대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임상심리학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공부를 해보신 그 학습자들은 왓슨, 행동주의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경험과 피험자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한 것은 비과학적이야 라고 비판하는 학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고 과학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다음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너무나 신기한 사람이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들의 또는 심리학 부분에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지크문트 프로이트인데요. 정신분석의 발전으로 무의식적 갈등의 분석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의 정신을 분석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시작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학자, 그에 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학자, 양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경증 치료로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이것을 정신을 분석하고 성격을 구조하고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다음 강에서 구체적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저스인데요.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발전시키죠. 로저스도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정신 분석에 반하는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어떤 바탕으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요. 내담자는 내담자, 자기실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이한 것은 비의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는 심리상담학의 형성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상담학의 형성기는요.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1943년, 1952년
이렇게 거쳐가는데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는 상담이나 임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두면서 응용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치료와 재활을 필요하는 대상을 병사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많은 심리 검사들도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뭐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심리 검사 또한 저와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병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많은 심리 검사들이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943년에는 상담 심리학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와 미국 응용심리학회가 공동으로 미국 심리학회 제17분과를 출범시키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대는 상담 심리학이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60년대는 이제 행동주의와 실존주의의 대립으로 이제 이론 정립이 굉장히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글래스는 이제 현실 치료를 제시하게 되죠. 60년대에. 그리고 70년대에 넘어오면서 타당성 있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이러한 특정 기구들이 또 발달되어지고 이러면서 개인에서 가족으로 이어지는 개인을 치료하다 보니까 가족이 연결이 되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족을 함께 치료를 하다 보니 개인이 치료가 확 좋아지고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와 체계 치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980년에는 그래서 사설 상담소가 급증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한 지금 10여 년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이제 보험 처리가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갈 길이 아직 험하고 멉니다. 다양한 그래서 심리검사들이 개발되고 되었는데요. 1905년도에는 비내 아동용 지능검사, 물론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되면서 심리를 이제 측정적 발달, 그리고 개인의 연구를 위해서는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어떠한 그냥 뭉뚱그려서 이상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닌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기준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15년 암의 알파와 베타 이런 검사들, 21년도에는 로샤 잉크 반전 검사, 투사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는 이제 웩슬러의 성인용 지능 검사가 1905년도에 비내의 아동용에 이어서 개발되게 됩니다. 1940년도에는 MMPI가 개발되면서 현재 대표적인 성격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치료의 기반이 되는 검사로 사용되어져 있는 검사가 개발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담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46년에 한국 심리학회가 창설이 되었고요. 96년도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로 개칭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한국 상담 심리학회로 개칭이 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윤리 강령이 제정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 윤리 강령이 개정되죠. 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지식을 상담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심리 클리닉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설립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자, 태동기에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위트머였습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달 역사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자, 윌리엄 글래서 1960년대 현실치료 제시하였다고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이제 그 개인 치료에 이어서 가족 치료와 체계 치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설명드렸고요. 롤로와 메이는 빅터 프랭크. 빅터 프랭크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향으로 게슈탈트가 아니라 실존주의적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위트먼은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태동기 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심리학의 역사에서 상담 심리학의 기반 형성에 근원이 된 주요 영향이 아닌 것은 라고 해서 2017년도에 기출이 되었네요. 자, 팔슨스의 업적과 직업운동이 성숙이 상담 심리학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심리 측정적 경향의 발달과 개인차를 연구했다. 예, 맞고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면서 상담 심리학에 대한 어떤 기반이 형성되었고요. 의학적이 아니라 비의학적, 비정신적의 어떤 출발로도 상담과 심리치료의 발달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의학적이 아니라 비의학적이라는 지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현대상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상담에 대한 접근과 가장 거리가 먼 거네요. 다소 복잡하고 역사적인 이론적인 시야가 종합적인 통찰을 얻는다. 예, 종합적인 통찰을 얻는다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현대 상담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접근 방식들의 주된 공통된 효과적인 요소는 무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통합적인 상담보다는 특정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한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이 내담자한테는 이러한 방식, 저 내담자한테는 저러한 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의 상담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상담 접근 방식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각각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대 상담에 대한 접근으로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담 관련 윤리입니다.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당연히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갖추고자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능력을 갖춘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법 이런 거에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전문가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하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한 내담자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 첫 번째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보장을 철저하게 지킨다. 처음에 상담의 기본적 원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상담자의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비밀 보장은 상담 진행 과정에서 기본 원리 중에처럼 가장 근본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가족이나 동료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나 가족 상담에서 또한 고려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비밀 보장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내담자가 타인에게 비밀을 나 이거는 얘기해도 돼 라고 허락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았을 경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내용 이런 것들에서 자문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비밀 보장의 예외적인 조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때 그리고 슈퍼비전을 받을 때 기본 원리에서 설명드렸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비밀 보장의 그 예외적인 사항과 비슷하게 너무나 중요한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이중관계는 지향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상담자는 상담 전에 상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는요, 다중관계를 피해야 되는 거죠. 상담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 하물며 한 건물의 임대와 임차인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중관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옆집의 아주머니 이런 경우 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이러한 이중관계를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상담실 밖에서는 내담자와는 사적인 관계는 절대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상담료 이외의 어떤 금품이나 물질적 거래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내담자들이 막 넘치는 어떤 그 호의로 금전적이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감사의 이제 표현이죠.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런 게 참 난처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정중하게 이제 이렇게 사양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료 이외에 어떠한 그 거래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한 이러한 책임인 겁니다.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상담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 최소한 2년 내, 종결됐다 하더라도 종결된 이후에 2년 내라도 내담자와는 성적 관계를 절대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인데요. 자신의 한계, 즉 상담자의 한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동의 하에서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동료 전문가, 자신의 한계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내담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 설명,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문, 그리고 상담 이론과 기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제 키치너의 어떤 일반적인 윤리 원칙을 그러면 살펴볼까요? 이것은 이것 또한 필기시험 또는 그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이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치너의 윤리적 원칙, 자율성, 무해성, 덕행, 공정성, 성실성. 물론 이제 그 동의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은요,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해성입니다.
무해성은 같은 말로 비해악성이라고 하죠. 타인한테 절대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무해성, 즉 같은 말로 비해악성이라고 하는 윤리적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덕행입니다. 덕행은 같은 말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내담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내담자의 정신건강이나 복지, 상담의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도 하죠. 성이나 인종 평등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하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담자는 자신의 편견의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내담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기본 원리, 무비판적인 원리 있었죠. 그거와 동일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성실성입니다. 충실성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담자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렇죠? 내담자가 물론 상담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또한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신뢰와 정직성을 표현하는 키치너의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심리학회 APA와 미국 상담학회 ACA에서 이제 그 제시한 기본적인 도덕 원칙을 비교하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PA의 기본적인 도덕 원칙은 5가지고요. ACA의 기본 원칙은 6가지로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칙에는요. 앞서 키치너하고도 마찬가지죠. 유익성, 무해성, 즉 같은 말로 비해악성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에서 제시한 원칙에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책임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지금 윤리적 원칙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상담의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용어들, 그 다음에 그 용어에 해당되는 뜻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겠죠. 1단계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럼 그러한 문제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확인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먼저 윤리 강령이나 법 규정 이런 것들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규정된 어떤 판단을 먼저 살펴보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죠. 자문을 구한 것을 토대로 이제 그 내담자, 이제 비로소 내담자들을 위한 연관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이제 윤리적 갈등, 즉 우리가 딜레마죠. 딜레마 해결하는 단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자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밀보장은 상담 진행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다. 자, 올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예외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비밀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비밀보장의 어떤 예외적인 사항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가족,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윤리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되겠죠.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네,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당연히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내담자 또한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상담 실제를 할 때 또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상담을 처음 이제 초기 상담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계약서에 꼼꼼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담 이론과 기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검증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 및 사회 여건에 따라서 무관하게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계속 이제 그 변경이 되고 발달이 되고 변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당하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우회성, 선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정성, 신뢰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기출문제가 해당되었던 연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상담에서 내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담자의 자격과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미칠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면 안 되겠죠. 2번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상담 이론에 대한 개간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 이론의 첫 번째 이론에 해당되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